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노래. 이 노래를 부른 전설적인 재즈 아티스트 루이 암스트롱을 아시나요? 허스키한 보이스와 조금은 과장된 웃음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가수이자 트로트 연주자였죠. 그가 1963년 한국에 방문하여 2주 동안 매일 2회씩 공연을 하고 3,863명이 관람했다는 전설의 공연이 열렸던 곳. 화려한 댄서들과 독특한 무대 연출로 동양 최대의 쇼라고 불렸던 허니비 쇼가 매일 밤 열렸던 곳.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워커힐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워커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CIA를 표방하는 중앙정보부도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중앙정보부장 자리에는 이인자 김종필이 앉게 되는데요. 미국 측에서 볼 때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바뀐 상황이 그리 달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종필은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멜로이를 자주 만나 군사정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하죠. 어느 날 멜로이 사령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종필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미군 장병이 1년에 3만 명 정도가 위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도 미군을 위한 위락시설이 있다면 일본이 쓸어 담고 있는 그 돈을 한국이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소? 연간 3만 명이 쓰는 그 돈을 말이요. 김종필은 외화벌이와 경제자립이라는 명분으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춘 호텔 건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중앙정보부 제2국장 석정선, 그리고 전략정보국 총무과장이었던 임병주 중령, 이 세 사람이 주도하여 호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지 선정을 고심하던 이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은 서울의 끝자락 한강을 건너는 광진 나루터가 있던 울창한 아차산을 등에 지고 한강을 조망하며 그 넓은 들녘이 펼쳐져 있던 곳, 바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 19만평 대지를 최종 부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 이름은 워커힐이라고 짓게 되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미8군 사령관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배경을 만들어냈던 월튼 워커 장군, 그를 추모하는 워커의 언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워커 장군은 전선 시찰 중 서울시 도봉동에서 교통사고로 순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호텔 부지가 선정되고 이름도 지어졌겠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김종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남산 국회의 사당 현상 설계에 당선된 김수근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로 떠오르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설계 의뢰를 받은 김수근은 강명구, 김희춘, 나상진, 엄덕문, 이희태 등 5명의 건축가들과 함께 설계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차산의 산세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남측 입구에는 한국민속관을, 부지 중앙에는 나이트클럽과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공관동이, 그리고 언덕 위에는 워커힐의 상징적 건물인 힐탑바를, 그리고 지형의 흐름에 따라 더글라스와 4개의 호텔 건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리조트 북측으로는 조망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3개의 빌라들을 알맞게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워커힐 프로젝트는 1962년 1월 5일 기공식을 가지고 1월 2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건설 공사에는 삼한, 동아, 대림, 협파, 신흥건설 등 당대를 대표하는 건설사가 참여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프로젝트였기에 군의 협조도 엄청났는데요. 육해 공군과 해병대에서 4,000대 건설 장비와 2만 4,000명의 장병들이 투입되었고, 교통부는 공사활주 및 적산업 물을, 최신부는 통신시설 공사를, 서울시는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한전은 전기시설 공사를 맡아 완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지원들은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 관, 민간 건설사까지 가히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워커힐 공사였는데요. 1962년 12월 26일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호텔 건설을 주도하였던 임병주 초대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밤낮 안 가리고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고 사흘에 한 번씩 공중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서 견뎠죠. 겨울에 영하 29도씨까지 내려가는데도 집에 안 가고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잤습니다.
박 대통령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밤에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그 시절 군인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하여 1963년 4월 8일 워커힐은 정식 개관하게 됩니다. 멜로이 주한 유엔군 사령관과 수많은 해외 장병들, 내각 관료들까지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요. 본관 퍼시픽 나이트 클럽에서는 성대한 축하 공연이 열리게 됩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루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암스트롱과 7명의 밴드 아티스트들이 2주 동안 공연을 하며 88,000달러를 받아갔다고 하네요. 그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에서 100달러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워커힐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허니비쇼인데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무대 연출과 화려한 댄서들이 있었습니다. 허니비 무용 단원들은 1962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선발 기준도 매우 엄격했다고 하네요. 162cm 이상의 신장과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18에서 21세까지의 내국인들만 지원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연구생이 되어서 6개월 동안 발레와 고전무용, 국악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배웠고 1년간의 숙달의 시간을 거쳐 소수의 인원만 무대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런 허니비 가무단은 연구생이 70여 명이고 무대에 서는 현역은 35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스테이지쇼의 개척자라 생각하며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워커힐 쇼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국내 최고의 쇼 무대로 군림하였고 이 무대를 거쳐간 유명 연예인들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워커힐 쇼는 2012년 3월 스포츠 전설을 끝으로 더 이상 공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군사 정권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보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하였으며 연인원 2만 4천명의 군인들과 최우수 건설 업체들이 시공을 하였고 동양 최대의 엔터테인먼트로 중무장했던 워커힐, 그리고 그 결과는 흥행참패였습니다. 워커힐은 1963년 개관 첫 회 5,600만원 적자를 부었고 도쿄올림픽이 열렸던 64년에는 3,200만원 적자를, 파타 총회가 개최된 65년에는 6천만원 적자를 보았습니다. 60년대 말까지 적자 행진은 계속되었고 1970년에는 연평균 객실 이용률이 44.4%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큰 기대를 모으며 연간 2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예상했던 워커힐.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의 급속한 여론 악화입니다. 62년 착공 이후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해외에서 부정적 보도가 먼저 나옵니다. 한국의 군사정권이 서울 근교에 엄청 큰 위락시설을 짓고 있다. 미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 시설은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판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타락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에 남편과 자식을 보낸 군인 가족들이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부인 단체들의 항의는 매우 심각한 정도였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논란은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였는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추궁이 있었고 관련자들이 공사자금을 횡령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고객이었던 유엔군 장병들이 워커힐에서의 휴가를 보내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이곳에서 휴가를 즐길 이유는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강변도로와 천호대로도 없던 시절로 교통사정이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용의 보급률도 낮았던 시기라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광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쇼 무대와 수영장을 제외한 이렇다 할 특별한 놀거리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계획 당시에는 다양한 시설들을 구상하였으나 여론이 악화되면서 계획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고객의 입장이 아닌 고객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군사정권의 위상을 드러내고 싶었던 과욕이 아니었을까요? 그리하여 중앙정보부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은 국제관광공사는 10년간 적자 경영을 이어오다 1973년 불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균그룹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는데요. 인수 가격이 26억 3,200만원으로 19만 평 부지를 평당 14,000원이라는 헐값에 넘겨받게 됩니다. 건물과 시설은 고사하고 땅값만 평당 14,000원이라니 현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워커힐은 성균그룹에 인수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78년 쉐라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고 쉐라톤 워커힐 호텔을 신축하였습니다. 82년에는 컨벤션 센터를 개관하고 굵직한 국제회의도 개최하기도 했죠.
그간 신축과 증축, 리모델링 등 끊임없는 시설 투자가 있었고 몇 번의 네이밍 변경도 있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호텔 리조트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해온 워커힐. 2023년 어느덧 개관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서울의 끝자락 한강의 광나루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티살롱이었습니다.